CPTAD 가이드라인 자료 주신 거요?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냥 법규 나열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다니는 공간들이 어떻게 우리 안전, 심리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런 설계에 대한 어떤 청사진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CPTAD의 핵심은 사실 물리적인 방어벽, 그걸 넘어서는 데 있거든요. 아, 물리적인 걸 넘어서요? 네,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가 일어날 만한 기회 자체를 좀 줄이고 또 사람들이 여기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벽을 높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감시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디자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이 CPTAD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의무군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요.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거니까요. 이 자료 보니까 CPTAD에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연적 감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거 어떤 개념인가요? 자연적 감시, 말 그대로예요. 특별한 장비 없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선 자체가 감시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권리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선이요? 네, 잠재적 범죄자 입장에서는 누가 날 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보행로나 공원을 설계할 때요. 주변 건물 창문이나 발코니에서 잘 보이도록 좀 개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숨을 곳이 없게 느껴지도록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나무나 숲이 너무 우거지면 오히려 시야를 가려서 좀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경수 높이까지 구체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높이까지요? 네, 큰 나무, 그러니까 교목 같은 경우는 땅에서 최소 2m 위에서부터 가지가 뻗도록 하고요. 그래야 그 아래 공간 시야가 확보되니까요. 그리고 키 작은 나무나 관목은 최대 1m 이하로 유지해서 그 뒤에 사람이 숨기 어렵게요. 와. 미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우선이다. 이런 원칙이 반영된 거죠. 나무 높이 기준까지 있다니 진짜 생각보다 훨씬 디테일한데요? 그럼 밤에는 조명 역할이 클 텐데요. 이 자료에도 조명 기준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야간의 자연적 감시에는 조명이 핵심이죠. 그냥 밝기는 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서 어두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이드라인 보면 보행로에는 한 50m 간격으로 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조도 기준, 예를 들면 10룩스 이상을 제시하는데요. 10룩스요. 그게 어느 정도 밝기인가요? 이 정도면 밤에도 사람 얼굴을 대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이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건물 내부 계단실이나 복도에 투명 재질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밖에서 내부 활동이 좀 보이게 해서 은밀한 범죄 시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투명 재질 사용이 감시에는 효과적이겠지만 혹시 내부 거주자 사생활 문제랑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나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CPTD 설계할 때 안전이랑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그 갈등 해소 방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다만 실제 설계에서는 예를 들면 저층부 창문에는 시선 차단 필름을 붙인다거나 조경으로 좀 적절히 가리는 방식을 같이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초점은 아무래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은 접근 통제군요. 이건 좀 외부인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거나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개념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려면 일단 범죄자가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접근 통제는 바로 이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보행로나 차량 출입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허가 안 된 사람의 진입을 막는 모든 장치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예가 단지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나 담장, 그리고 공동현관 잠금 장치나 카드키,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같은 거요. 사적인 공간이랑 공적인 공간을 물리적으로 딱 분리하는 거죠. 이 자료 보니까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이나 난간 같은 시설물 규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접근 통제랑 관련이 깊겠군요. 예전에 배관 타고 오르는 절도 사건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가스배관 같은 걸 설계할 때 발판으로 쓰기 어렵게 지면에서 한 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운 재질의 덮개를 씌우도록 권장합니다. 덮개. 네. 그리고 또 주차장이랑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좀 분리하거나 주거동 출입구에서 추가적인 통제를 거치도록 해서 외부인이 주거 공간으로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 통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영역성 강화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영역성을 강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영역성 간화라는 건요. 어떤 특정 공간이 여긴 주인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내 공간, 우리 구역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좀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요. 외부인이나 잠재적 범죄자는 여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으면 너무 눈에 띄겠는데?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막는 걸 넘어서 심리적인 경계선을 만드는 거네요. 실제 공간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복도 바닥재나 조명 색깔을 세대 현관 앞 공간이랑 좀 다르게 디자인해서 공영 공간이랑 사적 공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아, 색깔이나 재질로요. 네, 또 단지 입구나 각 동 출입구에 단지 이름이나 동 번호를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 이것도 여기는 관리되는 특정 영역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CCTV 작동 중 이런 안내 표시판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고요.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군요. 네,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모든 디자인 요소가 영역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벤치 같은 공동시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또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민들 유대감을 높여서 우리 동네라는 영역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우, 흥미롭네요. 디자인을 통해서 소속감이랑 책임감을 유도한다는 발상이니까요. 자, 그럼 네 번째 원칙은 활동성 증대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자연적 감시랑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활동성 증대는 공공장소, 예를 들어 공원이나 광장, 놀이터 같은 곳에요. 사람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러운 감시 효과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는 범죄자가 익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범죄 실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죠. 즉,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서 거리에 둔 아이스 온 더 스트리트를 많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주민 이용 시설을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라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놀이터나 운동시설, 커뮤니티 센터 같은 시설들을 좀 후미진 곳 말고요. 단지 중앙이나 저층 세대에서 잘 보이는 곳,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동선 주변에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벤치나 산책로 같은 걸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공간에 즐겁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도 활동성 증대에 기여하고요. 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그 공간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유지 관리네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CPTD 효과가 지속되려면 유지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 해놔도 관리가 부실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이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마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사소한 무질서, 예를 들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즉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론이잖아요. CPTD의 유지 관리 원칙은 바로 이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 관리 활동들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나요? 일단 고장난 조명이나 파손된 울타리, 작동 안 하는 CCTV 같은 거요. 이런 걸 신속하게 수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망가진 시설은 관리가 부실하다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그런 신호를 읽힐 수 있거든요. 주기적인 조경 관리로 시야를 확보하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벽에 낙서 같은 거, 그래피티라고 하죠. 네. 그것도 즉시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낙서는 방치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고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는 게 이 공간은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거죠. 이 5가지 원칙, 그러니까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 관리, 이걸 종합해보면 CPTD는 단순히 기술적인 설치 기준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랑 행동 패턴까지 고려한 상당히 입체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칙들이 그 공유해주신 자료에 따라서 실제 공동주택의 각 공간, 그러니까 외부 공간부터 세대 내부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외부 공간, 그러니까 대지하고 조경부터 살펴보죠. 담장의 경우에는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구역이라면 외부 시선이 어느 정도 내부를 볼 수 있는 투시형 담장을 권장합니다. 아, 밖에서 볼 수 있게요? 네, 외부에서의 자연스러운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조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로 50m 간격 설치, 그리고 야간에 얼굴 식별 가능한 조도, 예를 들어 10럭스 확보가 중요하고요. 10럭스면 아까 해질녘 신문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셨죠? 네, 대략 그 정도 밝기인데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경은 시야 확보 말고 다른 기능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자료 보니까 방어용 식재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조경은 시야 확보와 더불어서 접근 통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창문 근처, 담장 아래처럼 외부인이 침입을 시도할 만한 지점에는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나 장미 같은 식물을 심어서요. 물리적인 접근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방어적 조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 가시나무 같은 거요? 네. 반면에 놀이터나 휴게시설은 활동성 증대랑 자연적 감시를 위해서 좀 개방되고 시야가 확보된 곳, 가급적이면 단지 중앙이나 저층 세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주차장은 CPTAD 원칙이 정말 중요하게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CCTV 설치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CCTV요? 네. 기둥이나 모퉁이 뒤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치하는 건 물론이고요. 단순히 영상 녹화를 넘어서 차량 번호판이랑 사람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 그러니까 HD급 이상 카메라 설치를 요구합니다. 화질까지요? 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증거 확보나 용의자 추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조명 기준도 일반 보행로보다 훨씬 밝아야 하는군요. 자료에는 20룩스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처럼 좀 폐쇄된 공간은 심리적으로 더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실제 범죄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더 밝은 조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네. 20룩스는 차량 주행로나 주차 구획 모두에 적용해서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25m 이내에 촘촘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 벨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상벨 간격이 생각보다 훨씬 짧네요. 25m면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위급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주차장 기둥이나 벽면에 좀 밝은색 페인트를 사용하고 주차 구획마다 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아, 밝은색 페인트랑 번호 표시요? 네, 이게 공면을 더 밝고 쾌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자기 주차 위치를 쉽게 인지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주차장 전체 상황을 직접 보거나 CCTV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시가 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중요하군요. 네, 그 자체가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니까요. 자, 이제 건물 내부 공용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공동현관, 복도, 계단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CPDP 기준들이 적용될까요? 공동현관은 내부랑 내부를 연결하는 첫 관문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외부인이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한 재질의 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내부 조명도 충분히 밝아야 하고요. 네. 당연히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는 잠금 장치나 찍고 통제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내부를 감시하는 CCTV 설치는 기본이고 추가로 1층 엘리베이터 홀에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설치해서요. 아, 타기 전에 볼 수 있게요? 네, 탑승 전에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죠. 계단실은 종종 좀 어둡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 자료에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계단실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외부로 창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부 마감재를 밝은색으로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최소화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비상계단 출입문은 화재 시에는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니까 안에서는 쉽게 열려야 하지만 외부에서의 침입은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함의 경우에요. 우편함이요? 네, 외부인이 우편물을 통해서 세대 정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로비 안쪽이나 별도 공간 같이 외부 시선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각 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집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 관심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세대 현관문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침입에 견딜 수 있는 성능 좋은 디지털 도어록이랑 보조 잠금 장치 설치가 권장되고요. 그리고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한 광시야각 도어스코프, 그 현관 렌즈요. 그것도 설치가 필수적이죠. 네. 특히 외부 침입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저층부 세대, 보통 1층이나 2층이요. 아, 저층부요? 네, 그런 세대의 창문에는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접근 통제에서 나왔던 가스배관이나 난간 이야기가 여기서도 다시 언급되는군요. 네, 맞아요. 세대 내부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을 딛기 어렵게 배관에 덮개를 씌우거나 지면에서 충분히 높은 위치, 예를 들어 2m 이상에 설치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오늘 이 CPTID 가이드라인 자료를 통해서 건축 설계가 단순히 미관이나 기능을 넘어서 범죄 예방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민들이 숨어 있다는 점이 새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CPTD 원칙들은 물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그 환경 설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매일 생활하시는 공간의 담장 높이나 조명 밝기, 놀이터 위치 같은 것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우리 주변 환경에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